안녕하십니까. 오중간의 쏙쏙 경제 고정관입니다. 오늘은 9월 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절기상으로는 백로라고 해서 이슬이 내린다는 얘기죠. 가을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기온이 이제 낮아지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이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시골에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밤에는 귀뚜라미 소리도 풀벌레 소리도 들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뭐 아무리 더워도 가을은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9월 7일 아침 시사회를 경제 시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해서 드리는 명품 시사회설 9월 7일 아침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오늘 어제부터 그 국민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11조 원을 풀고 있습니다. 그 국민지원금 11조 원을 푸는데 뭐 소비 진작 효과는 다소는 있겠지만은 물가를 더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물가가 지금 5개월째 2%대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도 2.6%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압박을 가하고 있는 속에서 또 돈까지 11조 원이나 풀리기 때문에 물가를 더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뭐 불만이 지금 비등하고 있습니다. '나는 집도 없는데 집도 차도 없는데 왜 탈락되었나.' 하는 이 뭐 등등. 지금 하위 88%만 주다 보니까 1 인당 25만 원을 주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일 3인 가구라 그러면 75만 원이 되겠죠. 이 적은 돈이 아니다 보니까 서민들에게는 어 재난지원금에 탈락된 데 대해서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보수단체에서 예를 들면 한벤이라고 해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든지 클린 선거 시민운동에서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뭐 국민지원금 뭐 다분히 뭐 선거를 의식한 것이라고는 부정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작년 4월 15일 총선도 총선 전에 지급했던 많은 재난지원금들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들이 많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일단 고발을 했다고 하니까 기초가 주목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식당에서는 일단 두 번 이상 맞은 사람 2명을 포함해서 6 명까지는 가능하도록 하니까 모처럼 활기가 띠고 있는데 문제는 6명 이상 2명 이상 접종 완료 전 대부분 다 고령층이기 때문에 인원 확대에 어 제약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말이죠. 감염 위험이 4 배는 높은 실내에서는 모임 인원을 확대하고 실외에는 오히려 예컨대 실내에서는 추석 같은 기간에 추석에 실내에서는 8 명까지 가족이 모이는 것은 괜찮은데 야외 성묘는 4 명까지만 한다. 이게 지금 현재 저녁 9시 모임, 10시 모임도 1 시간 그 차이가 얼마나 감염에 문제가 있는지는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데이터가 전혀 없고 또 야외에서는 4 명까지 한다. 이런 설득력이 없는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서 의료계에서는 상식에 안 맞는 거리두기 대책이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표류 감염병은 표류하고 있다. 정부에서 지금 이건희 회장의 수천억 원의 기부를 받고도 사업을 미적되고 있다. 지금 이런 부분은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좀. 그저 돈을 풀어서 국민들의 선심을 사는 데는 더구나 인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뭐 감염병 전담병원을 짓는다든지 백신을 개발한다든지 혹은 지금 1년 반 넘게 홍역을 치르고 있는 보건 의료 인력을 확충한다든지 이런 쪽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뭐 보건 의료 인력도 파업한다고 해서 가까스로 인제 파업을 미행하는 막판 타결을 보긴 했지만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감염병 전담병원을 짓는다고 뭐 정부도 약속까지 했는데도 지금 했고 또 이건희 회장의 수천억 원의 기부금도 내놓고 했지만은 지금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무지 표와 관련되지 않는 것이라면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 정도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의료계에서 정확도 99%의 코로나 진단 키트를 내놨다. 30분 만에 완료가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보도가 됐습니다. 주택부문에서 지금 감정가가 5억 8천만 원인데 감정가 5억 8천만 원을 인데 이게 그 5억 8천만 원짜리 감정가격이 9억 7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다. 경매가 광풍이 불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감정 가격보다도 거의 2배 가까운 가격으로 낙찰이 되었다는 것은 이게 아파트 낙찰가율 사상 최고라고 합니다. 아파트 낙찰가율도 사상 최고고 인천에는 낙찰가율이 123.9%에 달한다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금 이것이 뭐 우선 매매 자체가 거래가 매물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이 지금 경매 광풍이 불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가운데 재건축 부담금, 초과이익 환수제를 위한 환수를 위한 재건축 부담금이 이제 하반기부터 징수가 본격화되는데 이제 재건축 부담금 폭탄이 또 다가온다. 뭐 지금 집에 대해서는 무조건 돈을 그냥 종부세다, 재산세다, 양도세다 뭐 매기고 재건축에 대해서는 지금 반포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 재건축 부담금이 4억 플러스 알파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서민들에 대해서 그냥 돈을 걷어가는 데만 열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돈을 걷어가서 돈을 어떻게 풀까, 어떻게 거둘까 여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집값 올린 정책은 전혀 변경하지 않는 고집하고 있는 고순도치 정책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저 신념의 윤리로 시상을 보고 있다. 현실을 보지 않고. 이것이 인제 참 문제인데요. 제가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그 사태를 보면서 아프가니스탄에 뭐 계속 그 탈리반들이나 이슬람 자들은 특히 그 여성들 아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죠.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문제가 된 것 중 하나 여성들 직업을 가질 수 없고 통장을 가질 수 없고 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이 전부 다 이슬람의 그 그릇된 신념에 근거한 것이거든요. 저는 최근에 제가 느끼는 것 중 하나가 공산주의도 계속 잘못된 신념 위에서 국민을 도탄으로 몰아넣어서 구소련도 붕괴되고 동구도 붕괴되고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좌파 신념.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자들 또는 이 그릇된 종교주의자들은 거의 이 신념의 윤리로 큰 틀을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 실패해도 고치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집값을 계속 올려 놓고도 좌파 신념에 의해서 공공 공급을 해야 되고 공공 임대만 해야 되고 땅은 국민이 가지면 안 되고 뭐 이런 재산권을 제약하는 이런 신념의 논리에 근거해서 정책을 고집하는 고순도치 정치인들이라는 표현까지 나왔군요. 더구나 대출 규제로 집값 잡겠다는 돈키호테적인 발상. 아니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데 계약금을 다 날려야 되는 상황까지 닥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주택 마련을 위한 사다리를 붕괴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추가 대출을 예상을 하고 계약을 했는데 대출을 받지 못하니까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 도무지 돈키호테적인 발상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이게 지금 뭐 송영길 대표가 내놓은 아이디어가 "10년 살다가 이리저간 분양가로 내 집을 마련한다." 그 누구나 집이라는 것을 정책을 내놨는데 수도권 6 곳에 6천 가구를 공급한다. 인천 금단이나 화성 능동 의왕 초평인데 다들 멀어요. 서울 출퇴근은 먼데 문제는 이것도 집값의 10%만 내면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 임차료는 시세보다 5 내지 15% 저렴하게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지금 희망 고문이 되고 있다. 건설사도 시큰둥하고 이렇게 하면 수지가 안 맞으니까. 또 청년에게는 희망 고문 정책이 될 거다. 집값 10%만 내고 살다가 10년 뒤에 최초 10년 전의 가격으로 분양한다. 이러니까 누가 이게 건설업자가 수지가 도저히 맞을 수밖에 힘들겠죠. 업체 이익은 못 보는 구조, 쥐어짜기 대책이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흥행 성공에는 누구나
물음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인세 같은 경우에 법인세가 뭐 한국에는 법인세 소득세가 편중되어 있는 것은 유명하죠. 한국 법인세 61%를 상위 0.1%가 내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83만 곳을 법인세 5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53조 원을 세금 거두었는데 0.1%가 32조 원을 납부했다.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제일 큰 문제가 이 면세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면세 비중을 국민 계세주의가 이미 무너진 지는 뭐 오래되었고요. 소득세나 법인세가 대개 한 40~50%는 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구조죠. 국민 계세주의라면 세율을 낮춰줘야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많은 선거 때마다 면세 비율을 계속 올리면서 면세 비율은 높고 그러니까 인제 세금은 또 더 필요하니까 상위 소득자들에게는 마치 무슨 뭐 큰 죄인처럼 세금만 거두고 가는 이런 왜곡된 행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뭐 어제 그저께 국회에서 6 일날 어제 국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오민정이라고 하는 의원이 "국간에 곡식을 쌓아 두는 이유가 뭐냐?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제가 기억으로는 고민희 의원이 청와대 대변인을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정을 곳간에 쌓아둔 곡식으로 비유하는 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국정 담당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국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대혼란과 파괴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질문에 대해서 홍당무 부총리가 "국간이 비어간다. 상당히 어렵다." 한 재정에 빨간불을 시인했다고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나라 주인 그럼에도 홍남기 부총리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것이 홍남기 부총리 스스로가 못쓰는 것이 금년까지는 내년까지는 예산 증가율을 8~9%씩 하고 경상 성장률을 2 배가 넘는 정도로 하면서 국간을 완전히 소진시키고 다음 정권이 2023 년부터는 4~5% 대로 경상 성장률 수준으로 낮춰서 제시한 것을 국가 중기 재정 운용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 정권은 8~9% 대의 예산 증가율을 가지고 지속하면서 돈을 마음대로 풀고 다음 정권은 4% 대로 유지해야 한다. 이런 아니 돈을 그때 예컨대 뭐 어떤 가정에 한 100만 원, 200만 원 주다가 갑자기 50만 원으로 줄이면 어떤 문제가 사회적 반발이 나오겠습니까? 전 도저히 재정 당국의 수장이라고는 의심이 가는 믿을 수 없는 이런 자료를 국가 기획재정부에서 중기 재정 계획이라고 발표하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공무원 군인연금 적자를 메우는데 올해 7조 원이 들어간다. 내년에는 8조 원이 들어갈 거다. 이 나라가 공무원과 군인과 세금免제자를 위한 나라이냐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금이 금년에 7조 원, 내년에 8조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큰 문제죠. 왜냐하면 공무원 군인연금이 보통 평균 300만 원이 넘는데 평균 80만 원대를 받고 있는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서 이걸 7조 8조를 보전해 준다는 이 넌센스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문제에 관해서 문재인 정부 5 년이 다 돼 가지만은 계획을 한다 하는 얘기를 보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벌써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을 했습니다. 세금을 안정적으로 늘리려면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이라는 공평과세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근로자의 40%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 기업도 상위 1%가 83%를 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법인세도 49%는 세금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이런 거 우리 사회에 지금 뭐 자영업을 비롯해 가지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금 안 내도 된다는 것이 많은 데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활동하는 교포들도 세금을 안 내는 것이 만연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에 LA 폭동이 일어났을 때 LA에서 흑인들이 한인 가게를 어 공격을 해서 많이 이제
손해를 입었는데 보상을 해 주겠다고 소득을 신고하러 갔는데 아무도 신고를 안 했다. 왜냐하면 과거에 세금을 안 낸 것이 드러날까 봐서 그랬다는 그런 보도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 부처도 지금 기본 공약을 발굴한다고 난리 났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대세론이 굳어지니까 기본이란 이름의 무슨 대책을 찾아라 해 가지고 기본 연구 개발, 기본 SEC 뭐 이런 거 나라 국간을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지금 이런 지금 발굴한다고 소동이라는 보도가 어처구니없는 어느 보도가 나왔습니다. 마치 이재명이 다음 대선에 당선이라도 될 것처럼 이런 난리를 피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공직사회가 도대체가 어떤 사회인지 짐작이 가게 하는 사회입니다. 게다가 대출을 줄이라는 정부 압박에 가상금리를 대폭 올리고 있다. 은행 대출 금리가 무섭게 오르고 있다. 벌써 신용대출 상품은 4%대에 육박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금리가 인상되면 금융부채의 3대 내관 2030이 연끌 대출을 한 사람들, 저소득층, 자영업자들 이 3대 내관이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런 가운데 인제 이 집값을 잡는다고 서민만 울리고 있다. 두더지 때려잡기식 대출 규제. 획일적인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까 실수요자들 전세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실수요자들도 금리가 줄줄이 인상되고 심지어는 대출 자체가 안 되면서 이 서민들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불법 사채 인너프로 빠지는 문제가 예상됩니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200만 신용 사면을 차질없도록 하라고 했답니다. 고성범 금융위원장이 주문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이해는 되지만은 신용 평가의 근간을 흔든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제 6일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수여한 뒤 코로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은 재정 역할도 중요하지만 금융의 역할이 크고 중요하다. 코로나로 인한 연체자들의 신용 사명과 관련해 200만 명이 넘는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신용 사면을 하면은 코로나라는 핑계가 있긴 합니다마는 중요한 문제 있긴 합니다마는 이러면 금융의 근간이 흔들리죠. 금융의 근간은 신용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현재 204조 원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의 대출의 원리금 상환도 연기해 두고 정상 재신을 분류하고 있다 보면은 외국 신용평가 기관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금융기관의 신용 분류를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것 때문에 과거 97년 금융위기가 온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토스뱅크가 내달 초에 출범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달 초에 토스뱅크가 출범하면은 인터넷 은행의 삼국지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K뱅크 세 개가 이제 인터넷 삼국지를 이룰 전망입니다. 기준금리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만 기준금리가 가계대출 문제나 주택 가격 불안 때문에 금리 인상 그건 금리 인상으로 해결하는 한계가 있다. 금리 인상은 한국은행법에 중요하게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금융의 낙하산이 지금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청와대 행정관이 자리를 만들어서까지 낙하산으로 내려온 청와대 전 조국 민정수석 시절에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행정관이 지금 뭐 성장금융이라고 하는데 이 뉴딜 금융을 다루는 성장금융을 하는데 투자운용본부장이 한 사람인데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온다는 것이 보도가 되면서 다시 금융의 낙하산이 문제되고 있는데 새 임원의 32%가 캠코더다. 금융회사가 정권 전리품인가 하는 지적도 언론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참 이게 큰 문제입니다. 지금 금융은 우리나라 17개 금융 주주회사 중에서 지방 다 포함해 가지고 한두 개 빼고는 다 정부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유하고 있거나 정책금융기관들 아니면은 예금보험공사라든지 국민연금의 대주주라도 사실상 정부가 소유하면서 소유 지배 구조를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 산업이 계속 낙후되고 있는 것입니다. 500대 기업 가운데 올해 하반기 채용을 하지 않기로 한 곳이 68%에 달하고 있다. 86만 명에 달하는 취업 준비생들을 더욱 좌절케 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이것이 노동 계획을 외면한 대가다. 얼마 전에 지금 뭐 현대제철에 어 현대제철에 지금 불법
어 생산 현장을 점거하는 민노총이 파업을 했는데 사실상 거기에 협력사들은 현대제철의 직원이 아니에요. 협력사들은 협력사의 정규 직원인데 현대제철의 비정규직이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직고용을 하라고 하면서 파업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외면한 대가로 기업들은 뭐 대체 고용도 안 되고 기업들은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사람을 채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결과는 청년들의 엄청난 실업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백신 사관학교를 연내 백신 전문가 240 명을 양성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이 연세대 국제 캠퍼스에 이런 프로그램을 개설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력들이 우수 인력이 양성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40년 평균화 또 대학은 13년 넘는 반값 등록금으로 이 우수 인력이 양성이 안 되기 때문에 게임회사 하는 신입 사원들에게 코딩을 과외해야 되고 바틀에서는 물리학 수업을 개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도 몇 년 전에 미적분을 다시 강의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적분을 안 배우고 서울대학교에 진학했다는 얘기죠, 이과대학에.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완전히 평준화의 늪에서 빠져서 길을 잃고 있는 상황이죠. 인재 양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00 개가 넘는 바이오학과에 커리큘럼은 20 년째 그대로다. 첨단 백신은 가르쳐 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이뿐이 아닙니다. 금융 쪽에서도 요새 금융과 ICT가 융합 시대이지만은 금융과 ICT를 융합 시대에 가르칠 만한 학과도 없고 교수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뭐 서울 수도권의 정원 규제는 요지부동입니다. 아 지금 뭐 세상의 변화는 빛의 속도로 변하는데 대학 시계는 30년 전인데 여기서 배운 청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청년들에게 못할 짓을 하고 있다. 제가 실리콘밸리를 인제 몇 차례 방문했습니다만 실리콘밸리에 수만 명의 중국 청년들과 인도 청년들이 새로운 걸 개발해서 그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서 수백억 원을 벌게 되죠. 네. 개발한 것이 대기업의 피인수합병 되면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유튜브 같은 것도 중국 청년이 개발해서 구글에 피인수합병 되면 수백억 원을 받고 피인수합병 됐죠. 뭐 그러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한국 청년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어쩌다가 한국 청년들 제가 좀 한번 거기 있는 코트라 사무실에다가 얘기해서 한번 좀 제가 간담회를 좀 하고 싶다 했는데 한 10명 정도 나왔는데 절반은 미국에서 공부한 학생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나라 이런 40년 넘는 평준화 교육으로 그런 데서 경쟁이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디 가 있느냐. 우리 청년들은 워킹 홀리데이라고 그래서 뭐 호주 같은 데 식당에서 접시를 닦고 있습니다. 호주 식당에 접시를 닦는 것도 오히려 잘 된 거라고 그래요. 그거 한 30% 밖에 안 되고 나머지 70%는 서부 사막 땅콩 농장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영어를 배웁니까? 평준화의 대가는 청년들에게 국내에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지만 해외에 나가서도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보니 비트코인 가격이 52,000달러를 넘었었습니다. 이더리움도 39,053달러를 넘었었고요. 국내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드디어 6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더리움도 455만 원 5만 원에 올랐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전고점을 돌파해서 6천만 원, 6,009만 원까지 올라갔고요. 이더리움도 456만 원 전고점을 돌파해서 456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뭐 다시 잡코인들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24 일에 특검법 시행을 앞두고 17 일까지 특검법 신고 조건 SMS 인증과 현금 결제 계좌 개설을 받지 못한 거래소는 폐업을 공지해야 되고 이후 30 일간 전담 창구에서 출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주가는 지금 약간의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아직 들어오고 있는데 개인들이 팔자가 늘어나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나스닥도 지금 미국 경제가 고용 사정이 악화되면서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 고용 사정이 악화되니까 테이퍼링이 늦어질 거라는 그런 예상 때문에 오히려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오 6일
현지 시각 6일 어제부터죠. 미넨 모터 쇼가 개관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프랑크푸르트 모터 쇼가 메넨으로 옮겨와서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데 전시관 8개 중 7 개가 전기차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앞으로 거기에 발맞춰서 현대차도 2040 년부터 내연차 국내 판매를 중단하고 2035 년부터는 유럽서 내연차 안 판다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앞으로 인제 전기차 중심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품사의 77%는 미래차에 대비가 안 돼 있다. 탄소 중립이 과속이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준비가 안 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가 문제가 될 우려가 있죠. 그런 가운데 벤츠는 내년부터 모든 차급의 전기차를 생산하고 폭스바겐도 4년 내에 테슬라를 제친다. 독일에서 전기차에 바짝 지금 꽃피를 당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벤츠는 130 년대 축적된 엔진 기술을 포기하고 전기차에 올인할 것이다. 이런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반도체가 차량용 반도체 분기가 2023 년까지 갈 수 있다는 벤처 CEO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차량용 반도체가 정말 문제인데 차량용 반도체 분기 때문에 자동차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 자동차 배 수주가 선박 수주가 사상 최대인데 정작 배를 만들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협력사도 인력난이고 또 주 52 시간에 묶여서 특권도 원천 봉쇄가 되고 이 큰 인력난에 빠져 있다. 그런 얘기가 보도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미국 항구마다 컨테이너가 포화 상태다. 이게 지금 미국도 운임이 급등하고 인력 부족으로 컨테이너 적체가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 물류 대란이 내년까지는 계속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원전 중단이 중대 범죄로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중단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게 되자 연방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서 시공업체가 약 245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답니다. 주민들이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기회가 사라졌다는 데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와는 정반대죠. 우리는 지금 뭐 탈원전 늘 조작했는데도 사법 처리가 지금 지지분이라고 해서 있는 그런 상황. 우리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한수원이 탈원전 단체에 25억 원의 용역을 주었다. 이런 정말 또 지금 상황에서 아직까지 이런 수의 계약을 또 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탈원전 시민단체 업체를 지원할 것인지, 탈원전 블랙리스트 그냥 덮어둘 것인가.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탈원전 블랙리스트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한국에서 군대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을 개발을 사실상 완료해서 세계에서 8번째 보유국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걸 비공개하고 있다. 개발하고도 비공개하는데 북한을 자극을 우려한 듯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참 게다가 그런 가운데 국군 9천 명을 사상한 중공군 영화가 이 중국의 항미 원조 70 년을 기념해서 만든 717억 원을 투입해서 만든 영화인데 한국의 정부에서 정식으로 국내 상영을 허가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그냥 북한과 중국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음 주에 중국의 외교장관 외교부장 왕이가 한국을 다시 방문한다고 합니다. 아마 10개월 만에 다시 오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한국을 파이브 아이즈라고 하는 정보 동맹에 한국을 포함을 하자고 미 의회에서 결의한 것에 대한 경계를 하기 위한 뜻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중국은 지금 뭐 한국의 한미 동맹 강화를 끊임없이 긴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압박을 가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중국은 소련과 러시아와 위안화 루블화를 우리끼리는 중국과 러시아 간에는 위안화 루블화를 쓰자. 달러를 쓰지 말자. 지금 본격적으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패권 경쟁을 국제 금융면에서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은 지금 현재 시진핑 3 년임을 앞두고 홍색 규제가 폭주하는데 특히 최근에 시진핑이 언급한 공동부유, 같이 부자가 되자 뭐 그런 얘기죠. 공동부유 늪에 빠져 있다. 문의 그림자마저 어른거린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공동부유 이게
지금 옛날에 모택동은 절대 평등을 얘기했는데 이번에 시진핑 공동 부유를 얘기하면서 지금 모택동의 기업의 국유화를 얘기했는데 지금 시진핑은 기업 규제를 좀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중국은 계속적으로 더욱더 공산주의 전체주의 체제를 강화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국 의원님께서 중국의 눈치만 보면서 한미동맹 강화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한미동맹 강화에 주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크게 보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특히 이번에 베이징 대학에서 대학 교수가 이렇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서 가난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기가 했습니다.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에서 알리바바 다음으로 큰 창업자인 징동 창업자도 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고 합니다. 지금 뭐 틱톡 창업자도 사임을 하고 지금 뭐 정부의 청년 창업가들에 대한 규제가 연이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 기업의 중국의 매출도 4년 새 뚝 6.9% 감소하고 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중국이 지금 저렇게 계속 규제 중심으로 더욱더 규제를 강화를 하면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약 26,000-27,000개 되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를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전 산업부 통상교육실장이 중국 원정 기업의 대표를 갔다 옵니다. 중국 원정 기업의 한국 법인 대표를 지냈는데 안보 우려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깜짝 놀란 게 중국의 원정 기업이 우리는 탈원전을 하는데 중국의 원정 기업이 이미 한국에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CGN 코리아라고 하는 데서 운영하고 있는 발전 상황을 보면 전남 순천에 있는 율촌 율촌 복합이로 전남 광양에 있는 율촌 복합이요. 전남 광양에 있는 월연료전지 충남 서산에 있는 복합 화력 발전, 충남 서산에 있는 바이오매스 같은 이런 에너지 발전소들을 중국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 기업까지도 국가 경제와 안보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 기업까지도 중국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 정말 이번에 새롭게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참고로 중국 CGN을 보면은 1994 년에 설립됐는데 중국 최대 원자력 발전 국영기업인데 지금 2009 년부터 태양광 발전 등 신생 에너지 산업 진출도 본격적으로 알려져 있고 국내에는 2002년 현대에너지 지분 인수를 계기로 처음 진출했는데 지금 뭐 현대중공업의 스산, 대산 화력발전 등을 인수하면서 한국 에너지 산업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 또 이게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는 에너지 산업이 완전히 중국에서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그런 발판이 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중국의 에너지 산업과 한국은 지금 그 탈원전 한다고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한다고 하고 있는 속에 가운데 중국 에너지 기업이 한국까지 이렇게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문제가 지금 기스토마에 오르고 있죠. 제가 여론조사 이거는 뭐 지금 현재 엉망입니다. 제가 얼핏만 봐도 일단 표본 추출이 모집단을 대변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걸 가지고 무슨 뭐 당의 대선 후보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 자체는 넌센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고 얼마 전에 또 더구나 여론조사 조작까지 보도가 되어서 어 수사까지 한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여론조사에 중요한 것은 전 모집단 전 국민을 다 대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표본을 추출하는데 이 표본이 모집단을 대변하도록 잘 설계돼야 돼요. 우선 거기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표본이 선정된 표본에 대해서는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해야 되는데 편파적으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심지어는 뭐 여론조사 업체에서 원하는 후보가 아니면 계속 질문하면서 유도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무슨 근거로 해서 당의 경선 후보를 뽑는다는 자체가 저 경제학과 통계학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넌센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의 후보는 당에서 뽑는 것인데 본래 당의 기반이 약한 사람들이 뭐 "국민 경선이다." 뭐 이런 이름을 빌리면서 이런 "여론조사를 반영하자." 이런 주장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여론조사가 이렇게 엄청난 비민주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보도가 아침에 나왔고요. 여당에서 이낙연이 충청 참패를 계기로 간담회도 인터뷰도 취소하고 지금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재명이 강원도의 충청에서 대선을 거둔 이재명이 강원도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카드를 꺼내면서 새몰이를 할 전망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의 이재명 후보론이 솔솔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야당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뜨면서 윤석열 후보의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선 룰을 두고 지금 본인들에게 유리한 룰을 두고 난리를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침에 여러 가지 뉴스가 많습니다마는 지금 내국 국내적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 뭐 주택 정책이다 뭐다 지금 이념의 바탕을 둔 잘못된 정책을 전혀 수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이 특히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기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우리나라 수출의 거의 25%가 나오고 있는 중국이 지금 어 시진핑의 3기 연임을 앞두고 공동 부유라는 "똑같이 잘 살자. 같이 잘 살자." 근데 같이 잘 살게 베징대 교수가 "이건 같이 가난해지는 것이다." 그런 경고가 나올 정도인데 이게 뭐 전형적인 좌파 사회주의 이념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청년 사업가들이 중국을 대표하는 알리바바라 같은 징동이라든지 혹은 뭐 여러 청년 사업가들이 지금 대연수를 맡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한국은 북한과 중국의 눈치 보기에 연이면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